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익태와 윤희상 그 처절한 삶과 음악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이 있고 어린 시절을 같이 좀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학 전기, 유학기, 요약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파트에서는 서론 부분과 어린 시절입니다. 대개 이제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셔서 유럽으로 가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독일 여기서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독일의 근현대음악의 그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흐름 속에서 두 분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걸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입니다.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부터 쇤베르크 이렇게 해서 안익태 선생님이 계시고 그 사이에 존 케이지, 윤희상, 리게티제르지, 스톡하우젠, 진은숙 이렇게 이어집니다. 리게티제르지는 진은숙의 스승이시죠. 그래서 이 안익태하와 윤희상 이 두 분은 나이 차는 12살입니다. 나이 차는 12살이고 같이 이제 유럽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음악적인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두 분을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저기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작곡가들 음악인들이 독일의 큰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안익태, 윤희상 이분이 이제 공통적인 건 굉장히 격변기에 사셨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유럽 활동, 나치의 집권기, 저 때 이제 유럽에 계셨거든요. 해방, 분단, 6.25 전쟁, 이승만 집권기, 혁명기, 5.16 군사구태타 이렇게 했죠, 그죠? 윤상님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후에 사셨는데 같은 시대죠, 그죠? 격변기입니다. 구태타 후에 또 동백림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6.28 선언, 12.6 사태, 12.12 이렇게 광주 민주화운동까지 굉장한 격변기에 사시면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깊이 관여가 돼 있었던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사시면서 거기에서 적응을 하시면서 자기의 음악적인 세계를 펼쳐나가신 이런 면에서는 두 분이 다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시대로 보면 1956년도에 윤희상 선생이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1956년부터 1965년, 65년이면은 안익태 선생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거의 한 10년 동안은 같은 공간에 계셨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 근데 이제 두 분은 전혀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이 어느 책에도 두 분이 서로 대화를 하셨다는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음악적인 경향이 서로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제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잠깐 보겠습니다. 안익태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칠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 아마 그 맏형이 음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일본 상지대학교 동문과에 유학을 갔는데 저기 휴가 방학을 해서 나오면은 바이올린도 사오고 그다음 추궁기도 사오고 이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서양 음악에 친해질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바이올린도 하고 트럼펫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악기를 안익태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음악의 귀재라는 이런 말을 들었던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서는 또 그때는 큰형이 또 첼로를 사줬습니다. 나중에 이제 안익태가 첼로가 자기의 그 전공 악기가 되거든요. 첼로 사주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마오리 박사, 선교사로 와 있던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서양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오케스트라 단으로 들어가고 음악 부장으로 선출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수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수감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어떤 팀을 만들어가지고 구출 작전을 씁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배신을 해가지고 결국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수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감옥소로 갈 판인데 그 마오리 박사, 자기를 도와주던 그 선교사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
경찰이 잡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수감되지 않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 전기를 일본에서의 생활은 유학 전기로 잡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갔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미국, 유럽으로 가기 전에 일본에서 공부한 기간을 제가 유학 전기로 잡았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윤희상은 경남 산청군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통영에서 주로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가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첫 부인한테서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대를 읽지 못하니까 아버지께서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마 저 때는 저런 일이 굉장히 흔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낳고 와서 입적은 원부인한테 입적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3살 때 통영으로 나와가지고 통영에서 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윤희상은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음악이 이제 굉장히 좀 체계가 잡히는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의 발달 단계가 있는데 이 시기는 이제 1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26세경까지 음악적인 정열 이런 겁니다. 아동기에는 서당, 유학, 노장 사상을 어렸을 때부터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당에 다니면서. 결국 저게 나중에 윤희상 음악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노장 사상과 서양 음악을 접목하는 이런 데서 성공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전통적 아학과 민학을 체험을 하게 되고 서양 음악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년 과정에 통영 공립고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삼위가 풍문을 배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 기록이 상가에서 특수한 수재로 두뇌가 뛰어나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작곡가가 될 꿈을 갖게 되는데 이때 라벨의 현악 사중조곡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곡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곡인데 저 때 아마 그 곡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음악적인 능력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살 때 작곡가의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주변에 어디 선생이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요. 서울에 아마 최호영이라는 사람이 이게 도쿄 동양음악학교를 나왔는데 독일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서 한 2년 동안 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 계획을 세우고 35년도에 일본에 가서 상업학교하고 음악학원을 동시에 등록해가지고 첼로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귀국을 하고 40년에 다시 동양 유학을 갑니다. 그때 또 이케노 우치 도모지로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최초로 유럽 유학을 했던가 봐요. 파리 국립음악원이죠. 상당히 유명한 음악원이죠. 거기 수료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와서 또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아주 안테나를 키고 있다가 어디 배울 만한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런 학도였어요. 그래서 그 유학 전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익태는 중학교 2학년 때 할 수 없이 유학으로 가게 되고 윤희상은 이제 2, 3, 4단계까지가 유학 전기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큰 형이 일본 유학 중에 있었으니까 이제 큰 형한테 가서 도쿄로 갑니다. 근데 일본어도 하나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학교를 입학을 안 시켜주는 거죠. 수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경찰한테 그 불온사상, 한국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죠. 그 3.1 운동 때 수감된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한 거, 이런 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요주의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학교는 못 들어가고 사설학원에서 바이올린과 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코쿠 중학교라는 데 지원을 했는데 아마 이 교장이 음악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지원할 때 특기란에 바이올린도 하고 첼로도 하고 트럼펫도 하고 악기를 몇 개 한다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시켜보고는 중학교 입학을 시켜줍니다. 상당히 고마운 교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동경국립음악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대학교 국립음악학교에 입학을 해서 첼로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일본 그 동경음악학교에 간 유학생이 거의 없다시피 할 때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첼로를 하면서 재학 중에도 우리나라에서 한국 제1의 첼로 연주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학
때도 한 번씩 나와가지고 연주회를 갖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첼로 독재를 하면 베토벤 곡도 하고 슈베르트 곡도 하고 이러면서 첼로의 연주를 자주 합니다. 그거는 동경음악학교를 30년에 졸업하고 나서 삼인음악회, 그때 아마 동기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피아니스트 김원복이 있었고 바이올리니스트 홍성유란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이 삼중주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인음악회라는 걸 열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차례 음악회를 열면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생각을 갖는데 그때 이제 안익태의 그 전적이 있으니까 계속 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음악 활동에도 굉장히 자꾸 잔소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러니까 자유로운 음악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미국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우리나라 사람 중에 방원정이라는 분이 미국 신시내티 음악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을 하고 있던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접촉이 돼서 미국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음악학교를 나오고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미국 가기 전까지를 제가 유학 정기로 잡았습니다. 윤희상은 이제 2, 3, 4단계가 있죠. 제 2단계는 1단계는 그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제 2단계 때는 이제 이게 일제하에 있으니까 해방 직전이잖아요. 43년에서 45년. 이때는 이제 민족주의 운동에 민족 운동에 투신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악 활동보다는 정치 활동이 우선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일본 유학생들과 같이 민족운동도 하고 서클도 만들고 폭탄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행동화하는 이런 걸 시기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옥이 됐는데 가택 수사를 당했는데 폭탄은 들키지 않았어요. 근데 집안에 이상한 가옥 악보들이 있으니까 이게 불온 사상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해방되고 나서 6.25를 겪는 이 시기인데 현실 참여기 이때는 이제 해방된 후죠. 현실 참여입니다. 실제로 이제 현실 참여를 열심히 해요. 전쟁시니까 전시 작곡가 협회도 만들고 또 동료나 교가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또 통영에서 문화협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음악회, 아동교육, 연극, 한글 강습회 이런 걸 열심히 이런 활동을 하고 현실 참여가 주된 시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최초의 가곡집 달물이라는 곡을 달물이라는 게 5곡인데요. 그걸 가지고 가곡집을 출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악 사중주단을 만들기도 하고 통영 공립 여자고등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교사로 있던 이수자 여사 지금 부인이죠.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국어 교사였는데 결혼을 하고 첫 딸을 낳고 이러면서도 또 전시 작곡가 협회를 창설을 해서 회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제 4단계로 와서는 다시 그런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음악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실내악 작품들을 초연도 하고 대학에서 작곡 지도도 합니다. 그리고 글도 문필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음악 비평에 대한 글을 쓰는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문화상도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1954년도에 한국작곡가협회 음악회에서 제1차 작품 발표회를 갖고 현악 사중주곡 1번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곡과 피아노 3중주곡 이 두 곡으로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상을 받은 직후 1956년 6월에 유럽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39세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상당히 음악 활동도 하고 이랬으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유럽에 가기 전에 그런 사상관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악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고요. 또 서양 음악도 항상 일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속도도 조금 더 빨라져야 되겠다. 도대체 유럽에서 그 음악 경향이 어떤지 이런 걸 좀 더 빨리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야하게 지나치는 좀 삼가야 되고 전통음악과 서양음악 이 양쪽을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 가서 이 과정에서 성공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6년도에 유럽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윤희상 이분의 책을, 여러 권 책을 읽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게 이 말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그저 재미삼아 듣고 지내는 편이었는데, 유럽에 가서 비로소 전통음악 속에 숨겨진 보배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던 걸 한국을 떠나고 나서야 전통음악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서양음악과 보다 충실하고 진실되게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죠? 제가 상당히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한마디 속에 윤희상의 전체적인 음악 사상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따로 좀 인용을 했습니다.